제티와 함께하는 회계원리 시간, 여러분 제하. 네, 안녕하세요. 벌써 회계원리 15번째 시간까지 왔네요. 여러분들 벌써 15번째면은 우리가 일주일에 4번의 수업을 듣고 있죠? 그러면은 3주 하고도 이제 4번째 주에서도 거의 끝나가는 날이 될 겁니다. 벌써 온라인 계약을 한 지 한 달이 다 돼간다 라는 소리가 되네요. 여기서 기쁜 소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한테는 기쁜 소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결국엔 5월 27일 날 드디어 계약을 하게 되죠. 1학년들은 그날 계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학교에서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당분간은 우리가 뛰어놀면서 마스크를 벗고 생활하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업 중에도 꼭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유동자산의 목적 3번째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은 어떻게 배우냐? 말이 유동자산이지 결국에는 이거를 당좌자산으로 지금은 바꿔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쵸? 왜냐 우리가 계속 당좌자산에 대해서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유동자산의 목적보다는 그냥 이제 당좌자산이구나, 지금 배우고 있는 건 당좌자산이네 라고 좀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쌤이 어쩔 수 없이 단원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넣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은 매출 채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매출 채권이라는 거 쌤이 지나가다가 가끔씩 이야기를 해왔어요. 이 매출 채권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 그때 뭐랑 뭐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했어요?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 그리고 받으러움, 이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 게 매출 채권이다. 이거와 반대되는 개념인 매입 채무가 따로 있다라고 했죠. 매입 채무에는 또 두 가지가 들어가는데 하나가 외상 매입금 그리고 하나가 지급원. 이렇게 각각 이루어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이거 자격증 문제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매출 채권의 내용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업이 상품 또는 용역을 매출하면서, 용역이라고 하면 일을 하는 것을 말을 한다라고 했어요. 노동 이런 것들을 말을 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상품 또는 일을 제공을 하면서 대금을 미래에 받기로 합의함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다. 한마디로 대금을 미래에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직 받지 못했어요 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받기 위해서 우리가 증서 같은 걸 쓰겠죠. 한마디로 채권, 이건 증서가 따로 없는 거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어음이란 증서를 통해 가지고 증명을 해준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생하는 권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다라는 게 뭐다? 매출 채권이다. 매출을 하면서 채권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해수 기간이 1년 이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 우리 매출 채권은 1년 이내다라는 거고요. 그 이외의 경우에는 비유동 자산으로 따로 또 분류해 주는 게 있습니다. 장기 매출 채권이라고 해가지고 기타 비유동 자산에 따로 있는데 그건 나중에 배우도록 하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매출 채권은 유동 자산 안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이 우선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매출 채권은 계정 과목 자체가 아니라 이 두 가지를 합쳐 놓은 겁니다. 나중에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 쓰게 되는 분류 중 하나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매출 채권에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외상 매출금과 받을 어음으로 구성이 되고요.
재무 상태표에는 매출 채권으로 따로 이렇게 표시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매출 채권에는 뭐랑 뭐가 있고 그 반대인 매입 채무에는 뭐랑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 이제 좀 알 수 있겠죠? 우선은 첫 번째 외상 매출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외상 매출금이란 매출에 대한 판매 대금을 받기로 한, 미래에 받기로 한 권리다라는 거예요. 권리예요. 구두상으로 약속을 했다라는 거죠. 구두상이라면 이과 이입. 그러니까 그냥 말로서 약속이 된 거다. 구두상으로 약속한 경우 외상 매출금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매출이라고만 적겠지 결국에는 뭐냐? 재고자산에 관련된 상품, 제품 등 이런 거를 매출할 때만 사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나중에 배우게 될 유형자산, 건물, 토지 이런 것들을 팔거나 살 때 그때는 외상 매출금, 받을 어음을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재고자산에 관련된 상품, 제품 등을 판매, 매출할 때만 사용되는 계정 과목이 뭐다? 외상 매출금과 받을 어음이다 라는 겁니다. 한번 그 예제를 보도록 할게요. 상품을 매출하면서 대금은 3개월 뒤에 지급받기로 그냥 말만 했대요. 뭔가를 증서를 받지 않고 우리가 3개월 뒤에 그럼 줘 라고 이렇게 구두상으로 약속을 했다라는 겁니다. 상품을 매출을 했으니까 이건 나중에 배우게 될 수익에 해당하는 상품 매출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지급받기로 했어요. 상품을 판매하면서 나중에 대금을 지급받기로 했네요. 선생님 방금 뭐라 했어요? 재고자산과 관련됐네요. 그렇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받을 어음에 대해서 좀 배워볼게요. 받을 어음은 아까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기업이 상품을 외상 매출한 경우, 아까도 외상 매출금도 상품을 외상 매출했을 때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신뢰성 있는 법적 증거, 외상 매출금은 그냥 구두상이라고 했죠.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법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약속어음, 환어음 이런 것들로 받는 경우를 받을 어음이라고 한다. 받을 어음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어음은 이렇게 문제에서 대부분이 어음으로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그 어음이라는 것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어음으로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상품을 외상 매출했을 때만, 제품, 상품을 이런 식으로 판매했을 때만이지, 만약 토지라는 것을 이렇게 매각을 하면서 우리가 외상으로 어음을 받았어요 하면은 받을 어음이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미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을 어음과 외상 매출금은 상품, 제품 등의 재고자산 거래에서만 무조건 나온다라고 꼭 기억을 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받을 어음이라고 했는데 어음은 그럼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음의 종류부터 볼게요. 어음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약속어음과 환어음. 그러면 이 두 가지 어음의 차이는 무엇인가? 약속어음부터 한번 볼게요. 발행인이 어음을 발행한 사람이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날짜, 한마디로 정해진 금액, 뭐 100만 원의 거래가 있었어요. 이 금액, 정해진 금액이죠? 일정한 날짜, 뭐 12월 17일 날 갚을게요. 일정한 장소, 뭐 은행을 통해서 당좌 예금, 수취인에게
무조건적으로,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지급하기로 약속한 채무증서다 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다 금액과 날짜와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 약속된 증서다 라는 것을 약속어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환어음은 무엇인가? 어음의 발행인이, 그러니까 발행한 사람이 일정한 금액, 날짜, 장소까지는 같죠? 수취인에게 지급할 것을 지명인에게 제3자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을 사람 말고도 그것을 지명한 사람에게 위탁한 채무증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지급을 하기로 했으니까 너가 이거를 대신 업무를 맡아서 해줘. 결국에는 지명인은 대부분 은행이 되겠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환어음이다. 제3자가 끼게 되는 것이 환어음. 우리가 둘이서 그러니까 받을 사람과 줄 사람 이 두 명이서 하는 게 약속어음, 이 두 가지 차이 꼭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다음엔 이제 어음의 배서라는 것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어음의 배서란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배서라는 단어 정말 생소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음의 소지인은 만기일 전에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굳이 필요할까? 필요 없으니까 뭐 넘겨주지? 이렇게 마음대로 양도를 할 수 있다는 게 어음의 배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어음의 뒷면에 양도 의사를 표시하고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이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난 다음에 기명, 날인, 자신의 서명을 한다라는 거죠. 서명을 하여서 양수인, 지급받을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제 이 어음을 받는 사람에게 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다? 어음의 배서다. 한마디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줄 거니까 이거에다가 그래 내가 권리 갖고 있지만 준다라는 양도증을 이렇게 작성을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이걸 왜 하는가? 우리가 회계상에서는 왜 하냐면요. 나도 돈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내가 근데 갖고 있는 건 어음을 갖고 있네. 다른 기업에서 받은 거를. 그렇다면 다른 이제 거래처에다가 이 어음을 줘도 되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생긴 게 이런 어음의 배서다라는 거예요. 나도 돈이 없으니까 내가 받아놓은 어음을 다른 또 제3자에게 지급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어음의 배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어음의 배서에도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은 첫 번째, 추심, 위임, 배서. 와, 이게 뭔 말인가? 라고 생각이 될 텐데 한번 읽어볼게요. 소유하고 있는 어음의 뒷면에 배서하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어음의 배서를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거래은행에 의뢰를 해가지고 대금을 회수하는 것을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배서를 하고 난 다음에 거래하고 있던 은행에 의뢰를 해서 대금을 회수하는 것, 대금을 받아오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거는 뭐냐? 은행한테 배서를 해주는 거겠죠? 은행한테 내가 가져. 이 어음 너가 가져. 그리고 나는 돈을 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추심을 의뢰한 경우에는 어음의 권리에 대한 소멸이 아니므로, 왜냐? 이 추심을 의뢰했다는 건 은행한테 이거 내가 돈으로 바꾸고 싶은데 가능할까? 해가지고 은행한테 잠시 맡겨놓은 거지, 돈을 받으면서 이 어음을 맡겨놓은 거지 내 권리가 소멸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회계 처리를 따로 하지 않으며 추심 의뢰비는 별도로 비용 처리한다. 왜냐? 추심을 의뢰해서 은행한테 내가 돈을 받으려고 하는데 급해가지고 대부분 이 어음을 왜 은행한테 주겠어요? 내가 돈이 급하니까, 돈을 급하게 해야 되니까 이거를 어음을 너네가 갖고 내가 나한테 돈을 좀 줘. 대신에 수수료 비용 딸게. 이렇게 하면서 수수료 비용을 별도 비용으로 처리를 하면서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받는다. 이게 추심 위임 배서다라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처에게 받은 약속금 10만 원이 만기가 도래하여 거래은행에 추심 위임 배서하고 추심 수수료 0.5%를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당좌예금 통장으로 입금된 것을 확인했다. 한마디로 추심을 의뢰했더니 그게 통과가 돼가지고 내 당좌예금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당좌예금에 들어왔으니까 당좌예금이 늘어나겠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약속어음이 만기가 돼가지고 그런 거죠. 약속어음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받을 어음이 사라져야 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왜 당좌예금에 쌤이 10만 원을 안 썼을까요? 보니까 수수료 비용 0.5%를 떼이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당좌예금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렇다면 10만 원의 0.5%는 얼마일까요? 10만 원 곱하기 1%가 100분의 1이라고 하죠. 그럼 1000분의 5가 되겠네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면 500원이 될 거예요. 이거는 아까 어떻게 한다? 수수료 비용으로 따로 처리한다. 500원을 이렇게 따로 처리해주고 당좌예금에는 그 10만원 중에 이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들어오겠죠. 99,500원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줄게요. 추심 의뢰는 왜 하는가? 조금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만기가 됐어요. 근데 그 회사가 어음을 지급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난 받아야 되는데 못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은행한테 네가 좀 대신 이거 좀 빨리 의뢰해가지고 해줘. 대신 수수료 줄게. 이런 경우로 발생을 합니다. 은행이 대신 업무를 처리해주면서 돈을 받아다 주면서, 그러니까 은행이 우선 자기네 돈을 주는 거겠죠, 결국에는. 그렇게 해주면서 이제 어쨌든 내가 수고했잖아. 내가 먼저 돈을 줬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 또는 회사에서 돈이 급한데 어떡하지? 하면서 이제 좀 이거를 은행한테 내가 이거 추심을 의뢰해야 할 테니까 네가 좀 미리 돈을 줘 해가지고 급할 때 또 사용을 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경우에 의해 가지고 추심 위임 배서라는 것이 발생을 한다. 한마디로 추심을 해서 위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배서를 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다음, 어음의 배서, 양도. 이걸 적고 난 다음에 이제 직접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을 할 겁니다. 한마디로 상품 매입 대금이나 외상 매입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내가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내가 상품을 추가적으로 또 매입을 하겠죠. 왜냐? 나도 팔아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구매를 해서 팔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매입을 했는데 돈이 부족해요. 우리 회사에. 그러다 보니까 돈은 없고 어음이 다른 회사에서 받아둔 게 있네. 그렇다면은 이거를 양도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어음의 만기일 전에 아까 말한 대로 배서를 하는 그 작성을 하고 타인에게 직접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는 어음상의 채권이 어떻게 돼요? 소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가지고 있던 권리를 네가 대신 가져. 이 권리 가져 라고 하면서 주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권리는 이때부터 삭제가 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받을 어음 계정 과목을 감소시켜 줘야 된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거래처 1로부터 상품 100만 원을 매입을 했어요. 그렇죠? 이런 경우 우선 매입은 했는데 거래처 2로부터 받았던 약속어음을 줬대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으니까 우선 가지고 있던 어음을 네가 가져. 이걸로 네가 나중에 받아서 써.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쨌든 무엇을 매입했어요? 상품이라는 것을 매입했죠. 그리고 나서 이 상품을 매입하면서 무엇을 주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받았던 어음, 받을 어음이라는 것을 새롭게 주게 되죠. 원래 이게 여기서는 이렇게 받을 어음만 쓰게 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격증 문제 이런 데에서는 그 거래처까지 이렇게 가로를 쳐서 써주게 돼요. 왜냐?
어느 거래처 건지를 모르니까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써주긴 합니다. 근데 이거 지금은 안 쓰셔도 돼요. 이렇게 받으러 100만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면 된다 라는 겁니다.